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원래 이번 주에 CAT 기출문제가 공개가 돼야 되는데 안 됐네요. 안 돼가지고 그거는 청상 뭐 다음 주 중에 공개되겠죠? 그러면 다음 주 말에나 다음 주말에나 이제 찍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인벤터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 지난 시간에 이제 표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그 밑에 남아있는 거는 후처리입니다. 후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저 후처리도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그거는 요 직접 쪽 얘기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저 번역이 이제 버전이 옛날 거면은 후처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마감이라고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마감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상세한 내용은 뭐 그때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 다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찌됐든 이제 요 후처리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셔야 되냐 보지 마셔야 되냐를 말씀드리면은 이 영상은 꼭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중요한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회사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실무에 계신 분들의 생각에 따라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 후처리를 좀 적극적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후처리라는 게 이게 꼭 필요하냐 이거를 써가지고 뭐 어떤 이득이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원래 후처리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우리가 이제 글로 적어주거든요. 왜냐면 제품 형상에 어떻게 그게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글로 도면 2D 도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특히나 뭐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같은 거 연습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옆에 이제 주소 해가지고 거기에 뭐 외면 광명당 외면 명록색 아니 내면 광명단 도장할 것 그다음에 뭐 파커라이징 처리할 것 뭐 이런 말들이 막 적히잖아요. 그리고 열 처리에 대한 내용도 적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제품 형상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니까 3D에서 아무리 형상을 모델링을 한다 그래도 그 형상에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여기다가 지금 내가 모델링한 제품에다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3D는 2D 도면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입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형상에다가. 그래서 그걸 입히는 방법으로 있는 게 후처리입니다. 후처리라는 기능이에요. 근데 그걸 제품 형상에 입힐 필요 있냐?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죠. 왜냐면 어차피 제품 형상에다 그거를 뭐 어떤 표면에다 난 이 표면 무슨 처리할 거야 라고 내가 3D 형상에다 입혔어. 입힌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의미는 솔직히 없어요. 저 표면에 내가 후처리를 하나 입히긴 했는데 그거를 내가 볼 수가 없네. 보려면 아마 클릭해가지고 그 부분을 확대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저 후처리라는 건 내가 3D 모델링 형상에다 아무리 입힌다고 한들 결국 2D 도면에 적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는 이상 말로 적어주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2D 도면 오토캐드에서 작업을 할 때는 텍스트를 하나 써놓고 막 복사해서 갖다 넣는 식으로 빠르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 3D로 생각을 하면은 그때그때 파일마다 다르니까 이걸 복사해서 처리한다기보다는 거의 같은 말을 뭐 계속 반복해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커라이징 처리다.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파커라이징 하고 처리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적을 거 아니에요. 처리할 것. 그러면 이렇게 긴 문장을 썼으면 내가 모델링을 할 때마다 이걸 계속 써줘야 되는 거야. 그쵸? 네, 계속 이만큼의 길이의 문장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매번 모델링 할 때 부품 하나 모델링 할 때마다 파커라이징 처리가 들어가는 것.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반복이 되는 문장인데 저걸 내가 계속 쳐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3D에서는 불편한 거죠. 내가 저거 나올 때마다 쳐야 되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후처리라는 걸 만들어서 후처리에 저 내용을 미리 적어놔요. 그래서 셀렉트 해가지고 골라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게 결국 후처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은 저거 후처리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설계 일하는 사람들은 잔머리가 좋아요. 꼼수를 잘 써요. 솔직히 말하면 후처리에다 이걸 입력을 해놓고 선택해서 쓴다 그러면은, 그게 완전히 엄청나게 편해지느냐?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직접 치는 것보단 빨라지지만 업무가
그래도 좀 불편해요. 그러면 그걸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걸 이제 설계자들이 고민하는데 설계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이 후처리를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도면의 템플릿에 내가 써야 되는 주소 내용을 모든 걸 다 적어놔. 여러 줄을 다 입력해놔요. 내가 업무 쓰면서 쓸 수 있는 주소의 모든 종류를 다 이렇게 쫙 작성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이 도면 템플릿 열 때마다 이 내용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필요 없는 것만 지워요. 지우는 건 빠르거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얘를 선택해서 쓰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저걸 안 쓰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실무에서 모든 사람이 저걸 안 쓴다라고 보기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3D CAD를 쓰니까 3D CAD 사용하는 활용법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반드시 작업을 할 거야. 난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후처리를 써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저 후처리라는 걸 쓰는 분들이 실무에서 한 10% 정도 될 거예요. 10% 정도는, 그러니까 저걸 쓰시는 분들이 제가 본 적은 있어요. 실무에서. 근데 실무에서 또 후처리를 안 쓰는 이유가 한 가지 또 있어요. 뭐냐면 이 후처리를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걸 안 봐도 돼요라고 얘기를 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교육기관, 뭐 대부분 뭐 학원이겠죠. 학원이나 뭐 직업훈련학교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후처리 얘기 안 할 거예요. 아예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가르치는 학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모든 학원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학원은 안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은 실무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교육기관에서 배워가지고 나온 사람들 아니야.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거? 그럼 저거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진짜 여기 있는 기능 하나하나에 이건 뭐야 궁금증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막 이것저것 해보고 스스로 파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 빼고는 저걸 몰라요. 실제로 제가 실무에 있는 분들, 인벤트 쓰는 분들 많이 만나봤지만 저 후처리 기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거의 90%가 몰라요. 그러니까 사용하려고 해도 10%밖에 못 써요. 그렇다. 근데 이제 저게 후처리라는 게 결국 이제 예전에 제가 공차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굳이 우리가 이제 모델링 할 때 공차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공차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미래에 내가 진짜 3D 모델링만 하면 진짜 걔가 제대로 된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동화 프로세스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그 공차가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후처리도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미래 산업이 발전을 해가지고 내가 3D로 도면만 딱 그리면 마지막 저 후처리 과정까지 다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공장 생산 라인이 된다. 진짜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그 시점이 오면 그때는 뭐예요? 내가 3D 데이터에다가 모든 걸 다 입혀줘야 돼요. 제가 치수에다 공차를 넣어줬듯이 저 후처리도 여기 후처리 어떻게 할 거야? 이면 후처리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걸 다 입력을 해줘야지 뭐예요? 그 마지막 후처리까지 자동으로 처리를 해줄 거 아니에요. 3D에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저 후처리라는 걸 기능을 인벤터라든가 뭐냐면 다른 3D CAD들이 저런 비슷한 기능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결국 이제 3D CAD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2D CAD가 폭망하는 거. 3D CAD가 길을 못 펴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길을 못 펴는 이유가 3D CAD가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가 더 상위 고등 기술이니까 얘네들은 망하고 우리가 설계 시장을 잠식할 거야 라고 3D CAD 업체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홍보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3D CAD 하는 사람들 꼭 2D CAD는 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거는 저질의 기술이야. 저등한 기술이야. 너네 언제까지 저등한 기술 가지고 설계를 할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3D CAD 좀 판매하는 사람들 영업하는 거 가서 들어봐요. 죄다 그따위예요. 그따위로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결국 3D CAD 판매하는 사람들은 2D CAD가 폭망을 해야 자기네들이 시장을 잠식한다. 근데 이거에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2D 도면이에요.
3D CAD들은 현장에서 2D 도면을 안 썼으면 하는 거야. 이 도면을 안 쓰고 무조건 3D 데이터 파일로만 하자라는 건데 3D 데이터 파일로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이거를 한 번에 못 봐요. 정보를 한 번에 못 봐요. 2D는 한 장의 도면이 있잖아요. 이 한 장의 도면을 보면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2D가 안 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2D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이 종이 한 장을 보면 모든 정보가 다 있어. 근데 3D는 뭔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3D CAD를 열어가지고 형상을 돌려봐야 돼. 그리고 가려진 부분은 단면을 쳐봐야 돼. 단면 치고 그 다음에 뭐 수기로 돼 있는 정보, 아까 저 후처리 같은 수기로 된 정보는 일일이 다 눌러가지고 그 정보를 확인해야 돼.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3D CAD는 이거는 생산 현장에서, 제조 현장에서는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단지 3D CAD의 좋은 점은 뭐예요? 해석을 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면을 수정할 때 용이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링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수정을 하면 수정된 게 연계가 되고, 그런 것들, 자동화로 어떻게 체계 구축된다, 그런 것들이 장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데, 어쨌든 2D의 장점을 3D CAD가 완벽하게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2D CAD의 장점은 3D CAD의 단점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2D CAD가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는 절대 3D CAD가 2D CAD를 완전히 잠식하는 그런 시점은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제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도 그 시점은 안 올 거다. 2D CAD는 계속 살아남을 거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제 개인적인 예상은 틀릴 수도 있어요. 진짜 3D CAD에서 누가 갑자기 혁신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내가지고 이것들을 전부 다 깨트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은 모르는 거니까. 자, 지금 아직까지 나온 기술로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거의 일환이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 후처리라는 기능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아두시면 좋은데 어찌됐든 나는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배워야 되는 거 아니다. 왜냐면 저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어떤 업무 효율의 증대도 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를 잘 쓰면 저 기능 없이도 3D CAD에서 훨씬 더 빠르게 그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저 후처리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후처리의 개념부터 잡고 가자면 후처리라는 건 뭐냐? 후처리라는 거는 우리가 제품의 형상, 제품의 생긴 모양을 만드는 거를 일반적으로 가공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제품 모양을 만들기 위한 가공 처리는 후처리가 아니에요. 네. 이건 순수하게 가공이고, 이 가공이 끝난 이후 제품의 그 표면이라든가 겉의 상태들 아니면 뭐 성질 이런 것들을 마무리 짓는 과정을 후처리라고 해서 형상을 만들고 난 이후에 해주는 처리다라고 해서 후처리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제 후처리에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 여기 이제 후처리를 딱 클릭을 해보시면 돼요. 이것도 단축키는 없습니다. 네, 클릭을 딱 해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후처리의 종류는 어디 나오냐면 여기 유형에 나와요. 유형에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5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벤터의 후처리가 가지고 있는 거 첫 번째는 모양 적용. 이거는 색깔만 바꾸는 거예요. 색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기계에서 말하는 후처리에 얘는 안 들어가요. 쟤는 그냥 지금 여기 있는 거 색상이고 저건 굳이 저거 할 필요 없어요. 저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색깔로 바꿔주면 되는데 저거 색상은 우리가 이제 후처리 기계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선생님 그 페인트로 색깔 칠한 건 색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게 따로 있어요. 그게 없으면 제가 페인트로 색깔 칠한 거라고 얘기할 텐데 그게 따로 있어요. 딱 누가 봐도 제일 뒤쪽에 보면은 이상하게 버켓에 안료를 이렇게 뿌리고 있는 듯한 채워넣기 우리 그래픽 프로그램 채워넣기 프로그램 그 아이콘처럼 돼 있는 게 있죠.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저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후처리 할 때 색상이라는 건 모양 적용이라는 건 잘 안 써요. 모양 적용이라는 건 잘 안 쓰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의미를 갖는 게 요거 재질 코팅 적용. 요거는 이제 기계 쪽에서 얘기하는 뭐냐면 피막 처리입니다. 피막 처리. 대표적인 후처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재질 코팅이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속 가공을 하잖아요. 금속 가공. 그러면 금속이니까 얘의 문제는 뭐예요? 산화.
즉 녹이 쓴다. 그럼 표면이 녹이 안 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팅을 해줘야죠. 이 코팅하는 방법 중에 피막 처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뭐냐면 도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도금. 그래서 여러분들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 공부하신 분들은 익숙한 게 뭐냐면 파커라이징. 파커라이징 처리. 이게 이 피막 처리 중 하나입니다. 중 하나예요. 피막 처리는 진짜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에서 파커라이징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 실무에서는 파커라이징이라는 얘기 잘 안 써요. 이거 뭐라고 하느냐? 인산염 피막 처리. 이거는 제가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 얘기했을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인산염 피막 처리라고 실무에서는 파커라이징이라고 잘 안 했고 인산염 피막 처리다. 라고 적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인산염 피막 처리도 저거를 뭘 가지고 인산염 피막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 종류가 좀 다양해요. 저게 아연을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망간을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연을 가지고 인산아연, 그다음에 인산망간, 인산철. 종류가 좀 이것도 다 인산염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 다양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보편적인 인산염 피막 처리는 인산아연일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인산아연 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우리가 아연이 도금 재질로 많이 써요. 그리고 아연 가지고 하는 게 인산 아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백색 아연도 있어요. 백색 아연 도금.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모두 다 요 코팅 처리다. 그래서 저렇게 도금 처리해 주는 것들이 이렇게 두 번째 항목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뒤에 있는 건 뭐냐? 열 처리. 제가 처음에 저 마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걸 저건 후처리로 기계적인 용어로 후처리라고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기각당했던 이유가 저거예요. 열처리가 있는데 저거는 어떻게 후처리라고 하냐? 열처리는 후처리가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느냐? 오토캐드 담당자들, 오토데스크 코리아죠. 예, 인벤터 담당자들, 오토데스크 코리아 인벤터 담당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수많은 유저들이 제 말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금 후처리가 됐어요. 무슨 소리냐? 후처리에 열처리도 후처리에 들어가는 건데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업적으로 진짜 열처리는 후처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왜냐면 형상을 만들고 나서 열처리를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후처리에 들어가요. 물론 이제 형상을 만들기 전에 하는 열처리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후처리라고 해요. 똑같이 열처리니까. 그래서 꼭 열처리를 형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는 거여서 후처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게 형상을 만드는 과정과 따로 분리돼서 별도의 과정이니까 그냥 후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후처리라고 하는 거는 이 제품을 만드는데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을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거의 대부분 후처리라고 얘기를 해요. 열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 게 표면 거칠기 적용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표면 거칠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새 걸로 그려야겠죠. 요새 걸로 하면 이렇게 W. 옛날 걸로 하면 이렇게 겠죠. W.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뭐 W, X, Y, Z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가공 기호 그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여기서 입력을 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저게 아니에요. 저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W, X, Y, Z는 뭐냐면 형상을 만들기 위한 가공이에요. 형상을 만들기 위한. 근데 제가 후처리 뭐라 그랬어요? 형상을 다 만들고 나서라 그랬어요. 저기 있는 가공은 뭐냐면 표면, 형상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그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표면의 그 질감을 다르게 하기 위한 가공이에요. 이런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폴리싱. 폴리싱이라든가 아니면은 버핑? 표면 매끄럽게 하는 것 중에 버핑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표면을 좀 매끌매끌하게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광택이 번쩍번쩍나게 반질반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계적인 가공. 그러니까 그 표면 처리를 하는 방식이 표면을 깎아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공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종류 표면에 이제 매끄러움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거지. 저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공할 때 W 가공이다, X 가공이다, Y 가공이다, Z 가공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요게 있는 게 뭐냐? 예, 제가 얘기했죠. 페인트 적용.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 앞에 있는 모양, 이게 색깔을 바꿔주는 거니까 이거 페인트 칠한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페인트 적용. 이렇게. 별도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후처리해서 지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종류부터 그리고 후처리가 뭔지부터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떤 표면에다가 이제 후처리를 입히려면 형상이 필요하니까 그냥 정육면체 하나 만듭시다. 늘상 항상 그랬죠. 자, 그래서 S 2D 스케치 시작.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평면 찍을게요. XZ 평면 딱 찍고 평면도가 똑바로 되게 이렇게 롤 버튼 돌려서 여기서 그냥 2점 직사각형으로 할게요. 2점 직사각형에서 이 원점 찍고 늘상 나오던 50 탭 50짜리 정사각형의 도움을 받읍시다. 자, 그리고 돌출 2 단축키 2죠. 2 딱 눌러가지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높이도 50 갑시다. 50 50에 50 50 50 정육면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형상 다 만들었어. 간단한 형상 다 만들었어. 자, 여기서 나 후처리 할 거야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후처리를 눌러주는 거죠. 자, 일단은 내가 후처리를 적용할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옆에 보면 필터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선택을 하면 이렇게 면이 선택이 되죠. 면이 선택이 되고, 자, X로 취소했습니다. 자, 요 위에 걸 선택하면 솔리드 전체 솔리드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택하면 전체 솔리드가 선택이 됩니다. 그렇죠? 자, X로 취소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뭐 면 선택 요렇게 있죠. 제외인데 이거는 이제 아마 내가 솔리드로 선택을 하고 나서 이 면은 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면을 다 선택을 해야 돼. 근데 그 중에 면 하나가 빠져. 한두 개가 빠져. 근데 면 구성이 되게 복잡해. 라고 할 때는 이게 효율적이겠죠. 이렇게 대부분 전체 면을 다 선택을 하고 빠르게 면을 제외해준다.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쓰는 게 제외예요. 전체를 다 선택하고 제외하는 게 빠르냐, 아니면 내가 일일이 내가 적용할 면을 선택하는 게 빠르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자, 그렇고 자, 요 위에 건 어차피 이제 선택할 때 이제 어떻게 쓰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밑에 면적이 선택된 면 전체 면의 면적이 이제 계산돼서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을 선택하는데, 자, 저는 첫 번째 모양 적용은 선택 안 할 겁니다. 적용 선택 안 하고, 자, 저는 피막. 자, 일반적으로 피막 처리를 하는 거는 이 형태 전체가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 도금이라는 게 부분 도금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도장, 페인트 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전기적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용매가 담겨 있는 그 액체에 담그고 거기에서 전기를 흘러가지고 그 매질에 섞여 있는 그 금속 성분들이 표면에 들러붙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만 이제 도금을 안 한다. 이거는 좀 어렵고,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다 이제 우리가 이제 페인트 칠할 때 이제 마스킹 처리하듯이 마스킹 처리 해가지고 하면은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어쨌든 거의 대부분 전체가 액상 그 용매 매질에 담겨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분적으로 처리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기계 쪽에서 아마 도금 처리를 하면은 전도금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금 처리할 때는 이제 저는 여기 전체 이제 솔리드를 선택하게 이렇게 하고 솔리드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도금으로 바꿔주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도금의 종류는 여기서 프로세스에서 골라주면 돼요. 여기서 딱 눌러주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요게 인벤터 깔려 있으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게 아이언 계열, 아이언 계열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가 더 첨가가 됐느냐, 뭐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이언 계열이 일반적으로 도금에서 흔하게 쓰여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볼트 도금되어 있는 것도 그 백색 아이언 도금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검은색으로 돼 있는 볼트도 있어요. 검은색으로 돼 있는 볼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커라이징 처리가 된 볼트입니다. 파커라이징.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실무에서는 검은색으로 돼 있는 볼트보다, 물론 이제 제가 일한 분야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한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백색 아이언 도금이 돼 있는 볼트를 더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니까. 어쨌든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볼트의 도금 색상이
이제 검은색이면 파커라이징, 백색이면 이제 백색 아이언.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언 재질 이렇게 돼 있고, 좀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저 도금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도금에 사용되는 성분 자체가 저렇게 아예 다 명기가 돼 있죠. 들어가 있는 모든 성분들. 그래 저것만 딱 봐도 저 어떤 도금이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설계자가 저 도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도금을 전문적으로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써놓으면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까 얘기한 파커라이징밖에 모르죠. 왜냐면은 교재에 파커라이징밖에 안 나와요. 전산환경 기능사 교재 사보시면. 근데 이거 말고도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백색 아연도 있을 거 아니야. 백색 아연 도금도 있어요. 이것만 있나? 여기에 크롬 도금도 있지. 근데 크롬 도금도 그냥 크롬 도금만 있냐? 아니에요. 경질 크롬 도금이 따로 있어요. 경질 크롬 도금만이 아니요. 반도체 크롬 도금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있냐? 아니, 또 다른 거 있어요. 뭐냐? 무전의 니켈. 무전의 니켈 도금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파커라이징하고 비슷하게 검은색을 내는 흑착색 도장도 있어요. 흑착색. 아마 파커라이징 검색해보시면 아마 흑착색도 같이 나올 거예요. 두 개가 이제 색깔은 똑같은데 약간 달라요. 피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것도 지금 후처리에 되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알루미늄 나오면 뭐예요? 알루마이트 나오죠? 이것도 내가 전산환경 기계제도 기능사 때 얘기했지만, 알루마이트 말고, 실무에서는 다르게 불러요. 예. 어쨌든. 자, 저렇게 도금 종류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렇게 이제, 이것도 되게 러프한 거예요. 원래 얘네들도 원래 이렇게 성분 딱 해주고, 그 몇 프로 뭐 이런 거 다 표기해줘야 돼요. 물론 실무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 실무에서는 그냥 대부분 진짜 저 피막 처리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되게 피막 처리의 조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업종이 아니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업종은 그냥 파커라이징의 일반적인 걸로 처리해 주세요. 이거예요. 왜냐면은 설계자도 잘 모르거든. 파커라이징의 그 비율 조성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디테일한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백색 아연의 일반적 조성, 크롬 도금의 일반적 조성, 경질 크롬 도금의 일반적 조성, 반도체 크롬 도금의 일반적 조성, 무전의 니켈 도금의 일반적 조성. 이것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그냥 거의 대부분 일반적 조성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외국 프로그램들은 저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전체 그 도금의 성질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뭔 소리야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정해지면 여기 색깔이 바뀌어요. 그쵸? 제가 이제 요걸로 딱 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 이거 안 바뀌네. 아까 다시 ESC 눌러서 다시 해볼게요. 자, 후처리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모양에서 얘로 해가지고 딱 선택을 하면 여기 색깔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딱 바뀌고, 제가 여기로 와서 그쵸? 딱 하니까 바뀌어요. 색깔이. 그쵸? 모양이 바뀝니다. 모양에서 색깔을 바꿔줘요. 그쵸? 모양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색깔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설명인데, 이 설명이 뭐냐면, 이 설명에 있는 내용을 일반적으로 주소에 적어요. 주소에. 도면에 적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얘한테 이걸 입히면은 요게 이 형상에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쵸? 제가 확인까지 눌러볼게요. 확인. 자, 그러면은 그게 보이냐? 안 보이잖아. 제가 얘기했죠. 3D는 뭐가 문제예요? 그래, 난 정보를 입혔어. 후처리에 대한 정보를 지금 입혔잖아. 확인 눌러가지고. 확인 눌러가지고, 그럼 그거 하면 여기 뭐 생기냐? 후처리라고 생겨요, 이게. 근데 그럼 얘가 후처리 지금 뭐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3D의 단점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걸 확인을 하려면 어딘가 열어서 확인을 해야 돼. 후처리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피니시드라고 돼 있잖아. 또 모르네? 그럼 어떻게 해? 얘를 더블 클릭해. 그래 놓고 봐야 돼.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정보를 확인하는 걸 실무에서 어떻게 하냐고.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 못한다고요. 말이 안 된다고. 그냥 우리 2D로 출력된 도면이 있으면 거기 다 적혀 있잖아. 그 종이 한 장이면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3D 캐드를 판매하시는 분들의 말처럼 3D가 첨단의 기술인 건 알겠어. 최고의 기술인 건 알겠어. 그래, 엄청난 기술인 건 알겠어. 그러나 실용적인 기술은 아니야. 현장에서
3D가 항상 가장 좋은 최적의 결과를 갖고 오진 않아요.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D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건 3D 안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3D를 가르치면서 여러분들한테 3D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설계를 하는 사람은 3D도 잘해야 되고 2D도 잘해야 돼요. 근데 3D 판매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2D는 없어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D랑 3D를 다 잘해야 된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3D를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D를 모르면 안 돼요. 2D 나 2D 잘하니까 3D 몰라도 되겠지. 지금 옛날부터 설계를 해오신 분들 중에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 친구도 개인적으로 설계사무소를 열고 있는데 그 친구도 제가 같이 회사를 다닐 때 예전에 직장 동료였는데 같이 다닐 때 3D 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걔 말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최근에 와서 걔가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때 네 말 들을 거리에요. 아 그때 나도 너처럼 3D 공부할 걸. 그러니까 시대가 3D로 가는 거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내연기관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기차 시대는 오는 거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전기차는 안 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시대가 전기차로 흘러가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막혀요. 점점 전기차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CAD도 똑같아요. 2D 좀 등한시되고 3D가 점점 활성화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2D가 완전히 없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D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D를 잘하되 2D도 잘하셔야 된다. 어떻게든 잘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하려고 그러면. 자, 어쨌든 갑자기 또 3,000% 빠졌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써주는데 이거는 결국 도면에 적혀지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게 단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황에서 후처리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밑에는 간단한 설명입니다. 말 그대로 얘에 이렇게 자세하게 쓸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쓸 거냐. 근데 얘 보면 얘랑 똑같죠. 그냥 조성만 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작성을 할 때 도면에 공간이 많으면 막 길게 위에 것처럼 길게 적어주지만 도면에 공간이 없는데 좀 간단하게 적고 싶은데 그럴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쓰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도장의 두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8미크론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게 왜냐면 뭐 이건 알겠어요. 근데 이 정보는 우리가 얘를 열어봐야지 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디테일한 설명에 이렇게 8미크론이 있는데 내가 얘를 바꾼다고 누르면 못 바꿔요. 이렇게 못 바꾸고 내가 직접 여기서 쳐가지고 바꿔야 되거든요. 10미크론이다. 바꾸면 얘가 10미크론으로 바뀌어 설명이 안 바뀌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디테일한 설명을 적는다고 하면 얘만 적을 텐데 여기에 8미크론이 이미 들어가 있잖아. 저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이걸 내가 여기서 바꿔요. 여기서 내가 이걸 들어가서 10미크론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지. 얘를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 아까는 아니죠. 한참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앞으로 모든 게 자동화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얘가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 내가 여기 10미크론 입력하면 진짜 자동으로 후처리를 10미크론으로 처리를 해준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제 지금 피막 하나 봤어요. 피막 하나 봤고, 다 좋은데, 자, 그러면 이제 피막,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막 후처리를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파커라이징이라고 이렇게 여기 얘한테 입력을 하고 싶어. 그럼 이거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왜? 이 세 개밖에 없잖아. 그럼 우리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얘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알아야 돼. 결국 이 후처리라는 거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으려면 저기를 어떻게 추가하는지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더더욱이나 없어요. 왜냐면 저걸 추가하는 내용은 더 복잡한 내용이고 진짜 인벤터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아는 고수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게 인벤터 프로그램 내에서 처리가 안 돼요. 저거에 관련된 파일을 찾아야 돼요. 이제 이제 후처리에 관련된 내용을 어디서 관리하느냐, 이제 특정한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솔리드웍스도 똑같아요. 솔리드웍스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뭔가 추가하려고 그러면 그 파일을 찾아가지고 파일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되는. 예. 근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3D CAD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성질들이더라고요. 워낙 3D CAD들이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별도의 이제 문서 파일로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식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 여기 열 처리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열 처리 내용이 와요. 와서 이렇게 쭉 있고. 그리고 이 후처리는 같은 형상에다 중복적으로 입힐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건 중복으로 입힐 수 있어야 되는 게 열 처리 후에 후처리를 또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열 처리한 거에다 코팅을 피막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열 처리하고 나서 거기다 도장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열 처리하고 피막 처리가 이제 중복돼서 돼야 되기 때문에 얘 한 번 입력하고 또 입력하고 그게 가능하고, 중요한 건 이제 얘도 프로세스를 이제 열어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열 처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거다 라고 하면 뭐예요? 그거 어떻게 입력할 건데? 그쵸?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바렐 연마고 그라인딩 연마고 호닝 있고, 랩핑, 이게 표면 가공하는 방식들이죠. 실무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다 들어본 얘기인데 나올 거예요. 그리고 폴리싱, 제가 아까 얘기한 폴리싱 여기 있죠, 폴리싱. 그 다음에 슈퍼 피니싱. 슈퍼 피니싱은 이제 진짜 광택 뻑뻑뻑뻑 내는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표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후가공을 할 거냐. 이제 그걸 골라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있는 거 말고 다른 거다 라고 하면 걔도 추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근데 거의 이제 후가공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거면 다 끝날 거예요. 거의 대부분 여기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예. 가공은 어차피 그 종류가 너무 가공 방식이라는 건 한정적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요거는 이제 페인트 색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써주는 게 랄 넘버가 적는데, 랄 넘버라는 게 되게 많죠. 지금 3018, 2008, 6003 이렇게 있는데, 저거 외에 랄 넘버가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 랄 넘버를 추가해줘야 될 거예요. 요거는 전 자동차 쪽 일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자동차 쪽은 장비 이제 페인트 도장하는 부분에 자동차 회사에서 자기네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색깔을 랄 넘버로 알려줘요. 그러면은 그 공장에서 정해준 랄 넘버를 입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여기 있는 내용, 그러니까 적용하는 거 간단해요. 지금처럼 뭐 면을 선택을 하든 솔리드를 선택한 다음에 나는 어떤 후처리를 적용을 할 거야를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후처리를 골라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쓰려면 여기 있는 요 나오는 내용을 내가 추가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회사에서 쓰는 거, 자주 쓰는 거.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결국은 저걸 어떻게 추가하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후처리 버튼 누르고 여기다 이걸 입힙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해. 이거는 강사가 안 알려줘도 한번 본인이 해보면 다 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쓰려면 그걸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저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윈도우 탐색기, 윈도우 검색기를 파일을 찾아야 되니까 그걸 띄우고 이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윈도우 탐색기 띄우고 화면을 좀 반반, 2분할 했습니다. 2분할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C 드라이브에 보면은 쭉 오다 보면 사용자라고 있습니다. 사용자. 유저. 영문으로 쓰시는 분들은 유저라고 돼 있고 사용자라고 돼 있어요.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공용이라고 있습니다. 공용.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면 여기서 쭉 보다 보면 공용 문서가 있습니다. 예.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서 이제 오토 데스크라고 있죠. 예.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한 버전이 나올 거예요. 인벤터 2016. 자, 이걸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요. 예. 자, 스텝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오느냐? 여기서 디자인 데이터라고 들어옵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에 보면 뭐냐면 XML. 얘가 이제 XML 형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밑에도 XML이 겁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저런 그 테이블들, 그것들을 XML의 형식으로 인벤터로 저장해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XML을 불러와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XML, 자, 여기 더블 클릭을 하면 뭐라고 있냐? KOKR이 있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finish라고 돼 있습니다. 예, 바로 저 파일이 그 파일이에요. 네, 그래서 얘를 그냥 더블 클릭해서 열면은 지금 저는 기본 연동이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돼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돼 있는데
그냥 엣지에서 더블 클릭해서 그냥 열면은 얘 수정이 안 돼요. 우리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건 이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연결 프로그램을 누르셔서 여기서 메모장을 선택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메모장이 가장 편집하기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화면 절반을 차지하게 이렇게. 왜냐면 얘랑 비교해서 볼 거기 때문에 인벤트랑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 이쪽에서 인벤트 쪽에서 여기서 수정 확장을 하고 수정펜을 확장하고 후처리를 눌러서 이걸 띄울게요. 이 창을 띄우고 요거는 이제 이쪽으로 갖고 올게요.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위에서 쭉쭉쭉쭉쭉 막 써있어요. 막 뭐 써있는데, 복잡하다. 언어가. 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건 이제 처음에 보면 타입 아이디라고 해서, 매터리얼 코팅이라고 돼 있습니다. 매터리얼 코팅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요 타입 아이디가 뭐냐면, 요 유형 중에 어떤 거냐예요. 유형 중에 어떤 겁니다. 근데 처음에 모양이라고 돼 있잖아요. 모양. 얘는 없습니다. 얘는 없어요. 얘는 여기 없어요. 여기 없고 얘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 위에 있는 모양 기능하고 같습니다. 라고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없습니다. 없고 자 얘는 재질 코팅이다. 그게 이제 여기 보면 매터리얼 코팅이다. 이게 안타깝게도 이 문서 자체는 이제 영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영문이기 때문에 여기 써지는 요 내용들은 실제로 여기 나오는 저 내용들은 번역된 거거든요. 번역되기 전 내용이 나와요. 영문 버전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매칭해서 보려고 그러면 영문 버전을 보시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인벤트에 영문 버전을 깔아가지고 이제 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잘 알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질 코팅 적용이다. 라고 돼 있고, 그게 여기, 매터리얼 코팅이다. 거기에 보면은 프로세스 네임이 있는데, 프로세스 네임이 뭐냐면, 이제 얘를 딱 선택해서 보면은 프로세스라고 돼 있죠. 프로세스. 얘가, ZM8AN. 그렇죠. ZM8AN. 이렇게 돼 있죠. 요 내용이 요 내용이다. 프로세스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모양, 어피어런스, 색상, 아이언이 이제 영어로 저렇게 돼 있죠. 예, 저게 아이언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하면은 이제 저게 뭐냐면 결국은 여기 보면 우리 이제 색상 여기 확장을 해 보면 여기 색상 있죠. 색상표. 요거 모양, 어피어런스 요거를 딱 열면은 여기서 이제 아이언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나오는 이제 아이언 어디 있어? 니켈 안 나오니? 여기 아이언이 여기인데 요 안쪽에 있는 아이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여러분들 보실 때 요거 열지 말고 여기 화살표 확장을 해보면 나오는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나오는 아이언 얘입니다. 얘. 그래서 여기 있는 색깔 중에 선택이 가능한, 자동으로 연동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 없는 색상은 내가 뭐 새로 스페셜하게 만든 색상이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연동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한글 버전이니까 아이언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영문 버전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ZINC. 저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 색상 거기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후처리. 두 번째 거 누르고, 자. 아이언,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디스크리션이 뭐냐면 설명. 아이언 두께 8 미크론, 투명, 패시베이션, 이렇게 나오죠. 얘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 설명은, 얘랑 똑같이 되어 있는데 간단 설명은 뭐냐면 short description. 짧은 설명.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께. 8미크론. 그쵸? 있다. 그 다음에, 주석. 주석은 별도로, 지금 없는 상태. 없는 상태. 요것도 자기가 이제 작성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주석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이제,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실제 도면에 주석으로 기입할 때는 다른 형태로 내가 기입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 추가적으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쵸? 그걸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커맨드에다가 내가 입력을 하면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올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내가 따로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AAA 이렇게 입력 가능하잖아. 그때 직접 입력하느냐인데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도 앞서서 얘기했지만 피니시라는 저 마감이라는 후처리라는 저 기능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저걸 매번 입력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그 긴 문장을 내가 매번 입력해야 돼 그러면 불편하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 후처리라는 기능을 쓰는 거니까 그럴 거면 여기다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바로 나오게.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를 취소 끄고요. 여기다 A 하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할게요. 자, 저장했어요. 하고 이게 좀 좋은 점이 인벤터를 끄지 않고 원래 저런 것들을 다시 열려면 인벤터를 껐다 켜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얘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안 꺼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후처리 해가지고 쫙 선택하니까 어떻게 해요? AAA 들어가 있죠. 열자마자 AAA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고정적으로 주석을 내가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내가 작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finish.xml 저 파일을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작성을 하면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원래대로 AAA 다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자 내가 원하는 걸 지금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추가할 거냐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산형 기능 때 많이 쓰는 게 파커라이징 처리니까 자 파커라이징 처리를 난 추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추가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겠다. 지금 보면 이제 프로세스에 보면 ZN NI8AN 이렇게 돼 있는 게 아이언 니켈 합금 두께 8 마이크로의 검은색 패시베이션 검은색이라는 거 생각해보니까 얘가 저기 파커라이징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냐면 파커라이징 특징이 이제 검은색으로 나오는 거니까 예, 그렇게 들긴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요 마지막 거 그러니까 마지막 걸 복사하는 건 아니고 아무거나 복사해도 되는데 어디서부터 복사하냐면 프로세스 네임부터 복사하시면 돼요. 프로세스 네임부터 복사를 해서 어디까지냐? 요 마지막에 프로세스까지. 그러니까 프로세스 네임으로 시작을 해서 프로세스가 끝나는 저거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거를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거 복사하시면 돼요. 마지막 거 복사했을 때 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복사해서 프로세스까지. 여기까지 컨트롤 C로 복사해요. 네,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자, 여기 마지막 클릭하고 엔터를 쳐서 한 줄 내린 다음에 컨트롤 V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한 줄이 추가된다. 중간에 저 공백 들어가는 거 싫으니까 앞으로 한 칸 가서 공백은 없애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프로세스 네임부터 바꾸는 거죠. 프로세스 네임부터 여기 안에 있는 거 재우고 한글로 바꿔서 파커라이징. 예. 난 이거 파커라이징이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이 문제예요, 색상. 색상. 저 이제 검은색 계열을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색상에서만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확장을 해서, 자, 여기서, 요 기본값, 요거 이제 모양 딱 클릭을 해가지고, 요거 한 다음에, 결국 요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요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 파커라이징이 검은색이니까, 이 광택 검은색, 물론 파커라이징은 광택이 저렇게 번질번질하게 나진 않는데, 그냥 넘어가죠. 자, 얘를 입력을 하고 싶다. 근데 여기 써 있는 게 이제 광택 다시 검은색이에요. 그쵸?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광택 한 칸 띄고 다시 한 칸 띄고 검은색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제 얘가 선택이 되느냐 자동으로 연동이 되느냐 예. 저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자, 이 상태로 제가 이제 얘를 닫고 자, 여기까지만 수정을 하고 일단 저장을 할게요. 컨트롤 S 저장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피니시 후처리 요거 된 거는 취소 요거는 지워버릴게요. 후처리 델리트 자, 후처리 뺐습니다. 빼고 다시 후처리 할게요, 여기서. 물론 이제 중복으로도 가능하지만. 자, 후처리 해가지고, 자, 이제 전체를 선택을 하고, 이제 얘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자, 뒤에 코팅 선택을 하고, 여기서 딱 가면 파커라이징 추가됐죠. 네, 추가했어요. 없었는데 추가했어. 야, 파커라이징 들어왔다. 딱 선택을 하면, 광택 검은색 이렇게 들어옵니다. 광택 검은색 이렇게 거기 써 있는 거를 똑같이 한글로 쳐주니까 들어보죠. 이렇게 해주면 돼. 근데 거기 제가 원하는 색상이 없어요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서 원하는 색상이 없다. 자, 취소.
자,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색상에 여기 내가 원하는 색상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나? 자,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주면 되냐면 여기서 이제 기본값을 제가 오른쪽 클릭 복제할게요. 하나 복제. 네, 복제하고 요 이제 기본값 1이라고 돼 있는데 얘를 오른쪽 클릭해서 편집을 누르겠습니다. 편집. 이제 세부 편집으로 들어가죠. 자, 여기서 이제 색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되고, 그렇죠? 색상은 여기서 녹색, 네, 녹색으로 확인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제가 원하는 대로 주면 돼요. 자, 명녹색, 아이고 영어로 돼 있네. 한글로 명녹색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적용.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명록색이 이제 됐어요.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내가 지금 만든 거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이걸 만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자, 컨트롤 N 해가지고 새로운 스탠다드 IPT 작성 이렇게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얘를 열어가지고 얘를 딱 클릭을 하면은 저 명록색이라는 애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파일에서 만든 거예요. 기본 요 라이브러리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만들었다고 해도 자동으로 연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부품 1로 다시 갈게요. 부품 1로 가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는 방금 만들었으니까. 방금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연동되려면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여기서 요 색상의 이제 기본값 요 리스트를 딱 이렇게 확장을 했을 때 요 리스트 안에 명록색이 있어야 돼. 지금 보면 요 명록색 요 리스트 안에 들어와야 돼. 근데 이게 새로 열었을 때도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컨트롤 N 스탠다드 IPT 열고 새로 이렇게 열었을 때도 내가 요게 아니라 물론 저기서 확인해도 되지만, 자, 여기서 내가 이걸 확장을 했을 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내렸을 때 가나다라 마 아까 여기 있었잖아. 여기 있는데 명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기는 저 파일에서 내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요 리스트에서 보이는 거지 모든 파일에서 저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걸 만든 걸 템플릿에서 저장을 해? 저 색상을 만든 걸? 그게 아니라 저걸 아예 그 라이브러리에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부품 3 닫고 부품 2도 닫을게요. 부품 2 닫고 자, 부품 1 자, 여기서 다시 요거 색상 모양을 확장을 해서 자, 요거 있어요. 얘를 이 라이브러리에 진짜 입력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색상을 바꿔서 내가 만들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추가가 있어요. 추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인벤터 재질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여기다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다 추가할 거냐면 본인이 정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기타에다가 추가를 할게요. 기타에다 추가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자, 컨트롤 N 자,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 파일이 아니라 새로 만들 거예요. 새로 파일을 만들었을 때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 여기서 내가 얘를 확장해서 얘를 열었을 때 요 밑에 명록색이 있느냐잖아. 지금 거 아까 그 파일 아니에요. 새로 제가 오픈한 파일이에요. 새로 새 작업하겠다고. 그런데 명록색이 존재를 하죠. 저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명록색 그리고 똑같이 명록색 이렇게 하고 자 컨트롤 S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나서 자 다시 여기로 와서 수정에 후처리에 그쵸? 자, 얘 선택하고 자, 얘를 파크라이징 선택하면 그리고 이제 얘를 딱 선택을 하면 이렇게 돼. 명록색 바로 명록색이 지정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색상이 없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기본적인 이제 그 모양 라이브러리에 내가 변경한 그 색상을
집어넣어주고 이제 걔를 여기서 자동으로 호출할 수 있다. 그렇게 처리하면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제 자유롭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표현 색상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크라이기니까 이거 이제 디스크리션 설명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설명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인산염 인산 아연 계열 기본 피막 처리.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인산 아연의 이제 조성 어떻게 되는지 디테일하게 모르잖아요. 저는 몰라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도금 전문가 아니에요. 예.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제가 굳이 저거까지 알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저는 그냥 인산염 피막 처리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인산염 피막 처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설명 말고 좀 더 간단한 설명으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 이제 저는 파크라이징하라고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여기서 인산염 피막 처리가 간단한 설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몇 미크론 할 거냐? 일반적으로 이제 인산염은 1미크론에서 이제 30미크론 사이에 피막이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요 피막 두께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내가 전문가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피막 처리를 막히는 곳에서 몇 미크론까지 가능하냐가 중요해요. 미크론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마이크로죠, 마이크론. 제가 이제 저 미크론이라는 개념이 번역이 예전에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미크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이크로냐 미크론이냐 미크론. 어쨌든 우리나라 기계 쪽에서 원래 미크론 옛날부터 그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마이크로로 이게 바꾸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계속 미크론으로 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저게 이제 8이다라고 하면 8로 내가 이제 8로 할 거다. 어쨌든 이거는 도금 업체하고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해서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저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정하지 않는 이런 업종에서는 저 두께를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 어차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 피막 처리가 올라가면서 제품의 공차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제품에 이제 표면에 우리가 도면을 기입했잖아요. 정밀한 공차들을 기입을 해주는데 그 공차에 맞춰서 제작을 했는데 거기에 도금이 올라가면은 공차가 바뀌죠.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실무에서 저 가공업체하고 설계자하고 많이 싸우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게 저 도금 문제예요. 도금 문제인데 이거는 100% 누구의 잘못이냐? 물론 가공하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겠지만 이거는 가공의 잘못입니다. 가공의 잘못. 도금이 올라갔는데 저 공차가 깨졌다라고 하면은 가공 잘못이에요. 그러면 가공 잘못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도금이 얼마가 올라갈지 두께가 얼마가 될지를 고려해서 도면에 공차를 적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가공 작업자들이 주장을 하는 건데 이 가공 작업자들은 설계자가 준 도면이 무슨 도면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도면에는 뭐가 써 있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소가 써 있다고. 주소에 뭐까지 써 있냐? 후처리까지 써 있다고. 도면에 표시된 공차는 후처리까지 완료된 제품의 공차인 거예요. 그러면 그 도면을 받은 가공 작업자가 후처리에 올라가는 도금 두께를 고려해서 공차를 맞추는 게 기본이에요. 이건 100% 누구 잘못이다? 가공 작업자 잘못이다. 가공 작업자가 후처리하는 업체에 연락해야 돼요. 해서 너네 이 도금 두께 얼마로 올라가? 라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두께를
주소에 명기를 해주면, 지금 여기서 8미크론이라고 해준 것처럼 명기를 해주면 더 좋겠지.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도면에다 저 두께를 명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가공 작업자는 저 8미크론만큼을 빼서 공차를 더 가감을 해서 공차를 맞추겠지. 그러면 이제 가공 작업자가 후처리 작업자한테 전화를 하는 시간만큼을 세이브 시켜줄 수 있는 거죠. 연락을 하는. 예. 근데 이거를 설계자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가공을 맡기는 업체마다 도금집 내보내는 도금집이 달라. 그러면은 그 도금집을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가공업체가 관리하고 있어. 우리가 관리한 게 아니야. 만약에 이제 설계자가 있는 회사가 도금업체를 관리한다라 그러면 설계자가 그 도금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그 도금 올라가는 두께를 확인을 해서 도면에 적어주는 게 맞아요. 만약에 그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가공업체에서 도금까지 알아서 한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가공업체에서 도금까지 알아서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알아서 도금업체에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완제품을 납품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도금업체의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가공업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은 가공업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 거다. 실제 실무에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어주는 거고, 지금 저는 여기다 그냥 대략적으로 15미크론 이렇게 적어줄게, 15미크론. 자, 이거 취소로 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커맨드가 뭐예요? 내가 주소에도 작성하고 싶은 거. 그럼 우리 전산환경 기회도 기능사에 어떻게 적어요? 파커라이징 처리할 것. 이런 식으로 적어주잖아요. 파커라이징 처리할 것. 나 주소에 적을 때 이렇게 적어줄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뭐 어떻게 해요? 컨트롤 S 저장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수정 후처리 여기서 자 전체 피박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로 갖고 여기서 파커라이징을 골라주면 이렇게 나온다. 그쵸? 그리고 이제 다 됐다 그러면 확인 눌러주면 돼. 아싸. 그러면 정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면 한 개, 요 면 하나에만 적용할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서 수정, 후처리. 자, 여기서 그냥 면 선택, 요거 하나만 딱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파커라이징. 자, 그리고 확인.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이점이 있냐. 자, 우리가 이제 파커라이징 처리할 것, 저거를 다 쳐야 되는 거잖아. 정보를 다 쳐야 돼. 내가 손으로 쳐야 돼. 다다다다 쳐야 돼. 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냥 제품을 선택을 하고, 모델링된 형상을 선택하고, 후처리 종류를 골라준 다음에, 여기서 파커라이징 처리,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입력을 안 하고, 확인, 한 번에 입력이 된다. 그러니까 요만큼 시간이 주는 거예요. 한 번 내가 만들어 놓으면. 근데, 처음에 요걸 만들어주는 시간은 걸려요. 그렇죠? 이거는 추가로 걸리는 건데 한 번 만들어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반복적으로 쓸 거 아니야. 우리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쓰는 거 아니야. 그렇죠? 반복적으로 쓰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렇게 클릭으로 선택하는 것만으로 입력이 끝나. 중요한 건 이게 아니지. 이게 도면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컨트롤 S 이거 저장할게요. 이 파일은 저장할 겁니다. 컨트롤 S 저장을 하고 도면 만들려면 저장해야 되니까 이거는 후처리 테스트. 그래서 저장. 자, 지금 이미 하나가 있는데 이건 제가 테스트 해보는 거라서 덮어 씌울게요. 예. 덮어 씌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도면으로 이제 할게요. 자, 후처리 테스트에서, 자, 오른쪽 클릭. 자, 이건 그냥 아직 안 배웠지만 따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쭉 가서 도면 뷰 작성. 이걸 클릭을 할게요. 자, 그리고 스탠다드 IDW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양식은 기본 템플릿을 사용을 하고, 작성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로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이렇게 나오죠. 나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형상은 그냥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오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뭐, 다른 거 안 바꾸고 그냥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나왔어요. 자, 확인 나오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서 작성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주소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주소 작성하는 건 여기 보면 주석. 여기 가서 작성을 하고, 이제 여기서 텍스트.
할 거예요. 텍스트. 그래서 주소는 여기서 텍스트로 쭉 써줘요. 써주는데 텍스트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창이 하나 뜨고 여기 작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주소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제일 위에 주소 이렇게 작성을 하죠. 한글로. 주소. 왜 작성 안 되니? 폰트가 안 되나? 엔터. 폰트를 좀 바꿔볼게요. 불림으로 바꿔주고 글자 크기를 지금 5로 바꿀까요? 5로 바꿔서 네, 되네요. 자, 다시 제일 위로 와서 다시 불림으로 바꿔서 토마로 돼 있어 그런가 봐요. 크기는 5로 그 다음에 토마로 다시 바뀌었네. 다시 불림 주서 하고 엔터 하고 여기서는 글자를 3.5로 바꿀게요. 3.5 바꿔서 1.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커라이징 처리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쓴다는 얘기잖아요. 주소에서. 근데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력해놓고 나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후처리 테스트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맥에벤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치수에 관련된 거고 맥에벤스 모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딱 클릭해 보면 맥에벤스 마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마침이 옛날 거 번역이에요. 옛날 그 후처리의 번역이에요. 그럼 여기도 후처리로 번역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 바꿨더라고요. 그거 명령 위에 아이콘에 번역만 바꿔놓고 여기는 안 바꿨어요. 근데 요 마침을 선택을 하고 여기를 확장을 해보면 내가 적어준 내용들이 쭉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finish 2의 커멘트 주석이 파커라이징 처리할 것이 있잖아요.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 딱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내가 나중에 모델링해서 그 내용을 바꿔버리면 얘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 주석이. 내가 이제 마지막에 지금 요렇게 하고 요 도면을 요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후처리 테스트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요 후처리 피니시드 요 툴을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요거 제가 바꿔버리잖아요. ZBAN. 그러면 이제 주석이 아무것도 안 써있죠. 확인. 요걸 바꾸고 컨트롤 S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고 후처리 테스트 요 도면으로 와서 보면 내용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거기 내용이 바뀌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후처리를 내가 바꾸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바뀌어요. 여기 도면도.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3D CAD의 장점이 뭐냐? 처음에 도면을 만드는 거. 처음에 처음에 모델링, 최초 모델링과 도면을 작성하는 건 2D CAD에 비하면 3D가 힘들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희 3D CAD 판매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3D CAD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써보면 알아요. 2D CAD가 훨씬 쉽고요.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모델링을 하고 도면을 하고 이걸 만들면은 이걸 딱 한 번 쓰고 만다. 한 번 쓰고 말어. 그러면 2D CAD 하는 게 맞아요. 효율이 훨씬 높아요. 근데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관리한다. 계속 이거 하나 모델링 해놓고 나면 몇 년 이거 관리하면서 쓸 거야. 라고 하면 그때는 3D로 가는 거예요. 왜? 지금처럼 뭐가 바꾸잖아요? 자동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3D CAD의 장점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처럼 한 번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면 어디에 적절하냐? 제가 계속 얘기하죠. 3D CAD는 어디? 양산업체. 왜? 양산업체는 제품을 한번 설계를 하고 계속해서 걔를 수정해가지고 쓰는 업체들이야. 계속 관리해가면서 쓰는 업체들이야. 그러면은 양산업체는 2D CAD는 아니에요. 왜냐면 양산업체의 메인은 관리야. 처음에 설계할 때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여유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양산업체들은 진짜 그래요. 여유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거의 관리는 3D CAD를 통해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자동차 회사 양산업체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한 대 모델 생산하는데 한 번 설계하고 한 대만 생산하고 버리는 거 아니냐, 그동안. 계속 그 도면 관리하고, 그 차에서 문제 생기는 거 계속 그 도면 가지고, 수정해가지고 개선하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동차 업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 양산을 하는 업체들은 거의 대기업이에요. 대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3D CAD 위주입니다. 당연히 3D CAD 위주지. 걔는 양산 오픈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3D CAD 판매하시는 분들이 현대에서 우리 소프트웨어를 씁니다. 보세요. 현대도 3D CAD 쓰죠? 현대자동차도. 대기업이 이런 거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아직까지 2D CAD 하십니까? 이거는 적절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중소기업은 양산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때 작업. 그때 설계해서 그때 하고 한 번 설계한 부품 한 번 쓰고 그 다음엔 안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 2D CAD가 더 적절하지. 훨씬 더 대응이 빠른데. 이런 특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학습하시는 여러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 대기업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대기업을 가려면 3D CAD 해야지. 근데 대기업 갔다고 2D CAD 할 줄 모르면 그것도 안 돼요. 왜? 대기업도 결국은 이제 현장에서 일할 땐 2D CAD 가지고 2D 도면 가지고 하거든. 그리고 뭐 밑에 하청업체에 2D 도면 주면 2D 도면도 받아가지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결국 이제 지금 시대는 지금 뭐 어쨌든 기계 쪽으로 이제 해나가려면은 2D CAD, 오토캐드도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3D CAD, 인벤터도 잘 하셔야 된다. 물론 이제 뭐 소프트웨어가 뭐가 되느냐. 저는 제가 지금 가게 하고 있는 게 오토캐드하고 인벤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다뤄야 되는 소프트웨어는 어느 회사 거냐? 그거는 저도 말 못 드리죠. 그건 여러분들이 갈 때를 확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데서 뭘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건 여러분들이 정해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냥 인벤터 제가 뭐 지금 보여드렸던 뭐 후처리의 사용 방법. 그러면 후처리 기능을 실행을 하고 여기서 뭐 얘를 클릭하고 여기서 얘를 클릭해서 얘를 선택을 하고 뭐 그다음에 요걸 바꿔주고 이거 지금 제가 한 이 순서를 그냥 그대로 보고 외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바뀌면 그렇죠? 만약에 갑자기 내가 인벤터를 지금 보고 공부를 했는데 내가 가려는 회사가 솔리드웍스야. 거기에 합격해버렸네?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죠. 왜? 아이콘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의 배열이 다 달라지잖아. 이게 제가 학습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강사가 하는 거를 강사가 하는 순서를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제 영상들 보면 아시겠지만 설명이 길잖아요. 왜 설명이 길어요?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얘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을 했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솔리드웍스 쓰다 그러면 솔리드웍스에서 피니시 후처리랑 비슷한 기능을 내가 찾았다. 라고 하면, 거기도 비슷한 구성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고,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생각을 하면, 그 원리적인 걸 응용해서 생각을 하면 똑같이 간다고. 소프트웨어가 달라져도 쓸 수 있다고. 여러분들 학습할 때 중요한 거는 강사가 하는 순서를 외우면 안 돼요. 대부분 학원 교육받는 학생들이 정말 안타까운 거는 강사가 어떤 기능을 쓰면은 그 기능을 쓴 순서를 외워요. 처음에 뭐하고. 그리고 나중에 혼자서 하라 그러면 응용이 안 돼. 왜? 순서를 따라서 하면서 외웠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제가 따라하면 된다. 강사님들이 그냥 저 따라하면 돼. 생각 없이 따라하면 돼. 강사들은 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쉽다를 자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면 때려칠 거니까. 때려치기 학원 나갈 거니까. 그러면은 그 학원은 돈 못 버니까. 당장. 월급이 줄니까 수입이 줄고. 그러니까 쉽다 얘기를 하는 건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쉽게 익히면 안 돼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 왜? 이 원리를 깨달아야지. 이게 어떤 원리로 이게 동작을 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처리는 이제 도면에다 이렇게 주석을 적을 때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으로 쓰는 걸 줄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 긴 문장을 반복적으로 쓰는 걸 줄여주는 역할이 기본적으로 후처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거를 줄여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템플릿에다가 내가 사용하는 주석을 쫙 다 적어놓고 그걸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는 방식으로 써도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이 후처리라는 걸 써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아직까지는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미래를 생각을 하면
나중에 이 모델링에다가 내가 이런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 입력된 정보가 자동으로 생산 라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공차할 때도 설명했잖아요. 지금 가공 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도면에다가 가공 데이터를 다 때려 넣으면 이 모드 형상에다가 가공 데이터를 다 어떤 식으로든 우겨 넣으면 그거를 가공 장비가 알아서 사람이 일일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캠 프로그래밍을 사람이 하잖아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델링 형상에다가 그냥 내가 모든 가공 데이터를 때려 박아 넣으면 공차까지 다 때려 박아 넣으면 가공기에다가 그냥 그 데이터를 딱 보내주면 한 번에 쫙 그 제작이 끝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런 후처리까지도 다 한꺼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공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그때 가면 이거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너 뭐냐? 너 왜 네가 모델링한 거는 갖다 두면 후처리까지 가질 않냐, 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시안적으로 지금 당장 자격증만 따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뭐 이 영상은 안 봐도 되는 영상이죠. 하지만 진짜 제대로 뭔가를 쓸 줄 아는 지금 당장 필요 없을지라도 앞으로를 위해서 내가 뭔가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후처리의 기능은 알아두는 게 맞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 활용도가 없다라는 것 뿐이지. 자,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이 후처리의 이제 사용은 결국 이 finish.xml이라는 파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요 위치도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렸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닫아보면, 자, 좀 되게 길게 나올 텐데, 쭉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있어요. 아까 요거는 앞에 영상 앞으로 돌려가지고 보세요. 앞에 돌려보면 이제 제가 처음에 C 드라이브부터 차근차근 들어갔어요. 예. 그대로 따라서 들어가시면 있으니까 저기서 저거를 잘 열어가지고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그 수정한 거는 참 편하게 바로 적용돼요. 저장하자마자 바로 적용되죠. 인벤토를 다시 열었다 닫지 않아도.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후처리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